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치평가의 세계를 함께 파헤쳐볼 여러분의 멘토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설 시간에서 다룰 아주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주제, 바로 이익의 시간 변동성입니다. 흔히들 재무제표에 딱 찍혀있는 숫자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러면 절대 안 되는지, 진짜 수익력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집중 깍 해주시고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회사가 작년에 진짜 엄청난 그야말로 대박 흑자를 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이 회사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그만큼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그냥 찰떡같이 믿고 가치 평가를 해도 될까요? 직전 연도 성적표를 미래 수익의 기준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 과연 안전할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숫자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싹 걷어내야 할 노이즈들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 짚어볼 핵심 아젠다들입니다. 이익이 대체 왜 널뛰기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변동성을 일으키는 5가지 주범들, 이걸 평탄하게 만드는 이익 정상화 공식,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경영진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적색 경보까지 쭉 한번 훑어보고 마지막에 생각할 거리도 남겨드릴게요. 그럼 파트 1. 먼저 이익이 변동하는 이유, 계속사업이익 발라내기에 대해 알아보죠. 방금 전 제가 재무제표에 노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발표하는 순이익 안에는요, 순수하게 비즈니스를 잘해서 번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나 비정상적인 수익이 막 섞여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이례적인 항목들을 싹 다 발라내고 진짜 백이 계속사업이익만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보고된 계속사업이익이 585로 뚝 떨어져 보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때 무려 1116이나 되는 엄청난 구조조정 비용이 일회성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 노이즈를 다시 더해주니까 어때요? 조정순이익이 1776으로 확 뜨면서 회사의 진짜 수익력이 드러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방금처럼 다시 더해줄 때는 무조건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더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비용 처리를 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덜 냈을 테니까요. 1998년 예시를 적용해보면 당기 법인세를 과세소득으로 나눠보니까 정확히 27.13%라는 세율이 나옵니다. 구조조정 비용 1116을 냅다 통째로 더하는 게 아니라 저 세율만큼의 세금 효과를 뺀 나머지만 더해줘야 한다는 거. 이거 실무에서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파트 2, 변동성을 일으키는 5가지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회성 노이즈를 싹 다 걷어냈는데도 이익이 계속 출렁출렁 널뛰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탐정에 대어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업의 본질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이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5대 주범 리스트. 바로 생애주기, 제품과 서비스 유형, 비용 구조, 거시경제 요인, 그리고 국가 위험입니다.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익을 흔드는지 직관적인 사례들로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범을 묶어서 볼까요? 먼저 생애주기입니다. 이제 막 비즈니스를 굴리기 시작한 스타트업들 생각해보세요. 어느 해는 적자 왕창 났다가 다음엔 흑자 났다가 이익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반면에 꽉 자리 잡은 성숙기업은 훨씬 얌전하게 굴러갑니다. 또 파는 물건에 따라서도 완전 달라져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돈 없으면 안 사도 그만인 소프트웨어나 사치품 같은 재량제는 불경기 때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당장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불은 켜야 하잖아요. 이런 식료품이나 필수재 기업은 경제가 힘들어져도 꾸준하게 이익을 뽑아냅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주범,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이건 진짜 재무제표의 마법인데요. 공장 유지비나 감가상각비처럼 숨만 쉬어도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가 엄청 큰 기업들이 있어요. 이걸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도 부르는데 이런 곳은 매출이 조금만 꺾여도 영업이익은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반대로 조금만 늘어도 이익이 폭발하죠. 근데 여기에 빚까지 잔뜩 껴있다? 이자 갚느라 재물 레버리지까지 더해져 버리면요. 그 회사 주주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말 그대로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회사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외부의 비바람들입니다. 거시경제랑 국가 위험이죠. 엑스모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정적일 것 같은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지만 실상은 국제 유가라는 거대한 거시경제 사이클의 인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유가가 춤추면 이익도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기반이나 정치가 휙휙 바뀌는 신흥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어떨까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성숙한 시장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견뎌야만 하는 겁니다. 네, 이제 파트 3입니다. 이 변동성을 어떻게 공식으로 다룰지 알아보죠. 자, 이제 이익이 왜 그렇게 들쭉날쭉한지 근본 원인은 파악했죠. 그럼 도대체 이 널뛰는 숫자를 평탄하게 만들어서 가치평가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이 이익을 정상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과거 이익 절대액을 그냥 평균 내거나 평균 이익률을 구하거나 아니면 업종 평균 이익을 차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치평가 멘토로서 정말 강력한 경고 하나 날리고 가겠습니다. 제일 계산하기 쉬워 보이는 저 1번 방식, 이익 절대액을 그냥 산술평균 내는 거요. 이거 함부로 쓰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회사가 막 매년 엄청나게 고속성장하고 있거나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한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덩치가 작았을 때 벌었던 그 쥐꼬리만한 이익 규모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버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뿜어내는 진짜 수익력을 엄청나게 후려쳐서 과소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절대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줄 아주 기가 막힌 해법, 이 PRO 공식을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바로 2번 방식을 응용하는 건데요. 지난 경기 변동 주기 동안 이 회사가 보여준 평균 영업이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 회사의 현재 최신 덩치를 제일 잘 보여주는 직전 연도 매출에 탁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회사의 현재 사이즈에도 딱 맞고 지긋지긋한 변동성 노이즈도 싹 제거된 완벽한 정상이익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파트 4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숨은 적색 경보 한번 찾아볼까요? 공식을 익혔으니 이번엔 우리 모두 깐깐한 회계감사관 모드를 켜봅시다. 가끔 경영진들이 자기들 실적 되게 좋아 보이게 포장하려고 손익계산서 구석구석에 교묘한 꼼수를 숨겨넣거든요. 안 당하려면 이 첫 번째 적색 경보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출은 찔끔 늘거나 제자리인데 희한하게 이익만 엄청난 속도로 매년 팍팍 늘어난다? 이 마법 같은 마진율의 원천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고 손실, 올해는 구조조정 비용, 이런 식으로 이름만 싹 바꿔가면서 이거 올해만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이에요. 우기는 회사들 있죠. 매년 나가는 뻔한 영업비용을 교묘하게 비영업 비용 쪽으로 빼돌려서 영업이익을 뻥튀기 하는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도 만만치 않게 흥미롭습니다. 매 분기에 시장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기가 막히게 딱 1, 2센트 차이로 뛰어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 와, 일 진짜 잘하네? 하실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매끄러울 순 없거든요. 이건 장부 숫자를 인위적으로 마사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랑 자회사끼리 물건 주고받으면서 내부 거래로 가격 장난쳐서 이익을 몰아주는 이전 가격 문제, 또 자기들 유리할 때마다 재고나 감가상각 회계 정책을 자꾸 이리저리 바꾸는 회사들, 절대 100% 믿고 가치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경고 신호드립니다. 어떤 회사가 덩치 큰 다른 기업을 특 인수하더니 바로 다음 분기에 와, 합병 시너지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익이 마법처럼 튀어오른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현실에선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합병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장난을 쳤을 확률이 높으니 철저하게 까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거, 매출이랑 이익 숫자는 화려하게 우상향하는데 희한하게 운전자본이 같이 팍팍 뛴다? 이건 장부상 매출은 잡혔어도 정작 회사 금고에 진짜 현금은 안 들어오고 외상값만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징후가 딱 하나라도 보이면 재무제표의 숫자를 아주 보수적으로 깎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전체 요약과 여러분을 위한 생각할 거리입니다.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 잘 정리되셨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딱 이 3가지만 챙기세요. 첫째, 기업이 던져주는 날 것 그대로의 원시이익은 생애주기나 거시경제 같은 5가지 주범들 때문에 쉴 새 없이 널뛰기 한다. 둘째, 그러니까 가치평가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일회성 노이즈들을 발라내는데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조정해라. 셋째, 비용 구조나 산업 특성 때문에
변동성이 감당 안 되게 크다면 작년 이익 하나에 절대 매몰되지 마시고 과거의 평균 이익률을 곱해서 탄탄한 정상 이익을 출발점으로 잡아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가치평가의 진정한 첫 단추를 아주 훌륭하게 꿰신 겁니다. 자, 끝내기 전에 오늘 배운 무기를 바로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워줄 과제 하나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익이 아주 들쭉날쭉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여러분이 분석 중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자기네 비즈니스를 잘해서가 아니라 뜬금없이 갖고 있던 특허권을 비싸게 팔아넘겨서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냈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은 이 기업의 내년도 본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특허권 매각 이익을 대체 어떻게 정상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내 강조했던 세후 조정의 원칙, 그리고 변동성 요인들 잘 떠올려 보시면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가치평가 멘토 블랙스톤 H였습니다. 우리 다음 해설 시간에서 또 만나요.